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 나의 궁금함을 해결해주는 도구? 상상을 현실로 옮겨주는 도구? 나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제1 외국어가 코딩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교양입니다. 상상력은 사람이, 코딩은 AI가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현실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 분, 필수 시청입니다. 일단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무엇이든. 가장 진보한 기술로 가장 오래된 산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코딩의 즐거움을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즐거움이자 내일을 위한 소중한 경험. 코딩 꿈나무들에게 찾아온 기회?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재능을 경쟁하는 장소? 코딩 놀이터입니다. 먼저 올해도 NIPC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사회 곳곳에 갑작스러운 변화와 이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발맞춰 올해 NIPC 토크 콘서트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더욱 다양한 분야의 앰베서더 분들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코딩은 나날이 진화하는 IT 기술과 언택트로의 시대적 흐름 속에 미래를 대비하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발 맞출 수 있는 필수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코딩이 어떻게 미래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코딩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코딩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역량을 키워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코딩 NIPC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효장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NIPC는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분들이 모여서 재미있고 참신한 프로그래밍 문제를 통해 청소년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코딩과 만나는 새로운 도전의 장입니다. 오늘은 NIPC 대회에 앞서서 코딩에 관심이 있는 많은 청소년분들께 좋은 추억을 선사하고 있는 NIPC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될 NIPC 토크 콘서트!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코딩 바뀌는 미래를 이야기하다입니다. 와! 네,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네 분의 주옥 같은 강연과 함께 강연 중간중간에 저 귀요미 효진이와 함께하는 퀴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선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강연해 주실 앰버서더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MBC 다큐멘터리 중에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보고 거의 다음날 일이 안 될 정도로 눈이 퉁퉁 부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속에 나연이를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네, VR 기술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비브 스튜디오스의 김성수 앰버서더님의 가상현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통해 가상현실이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상현실 개발자가 되기 위한 준비와 그 필요 역량에 대해 소개합니다. 저는 비브 스튜디오스 연구소장 김성수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상현실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브 스튜디오스 디지털 미디어 연구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체험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개발이나 버추얼 프로덕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브 스튜디오스는 CGI 전문 회사로서 영화, VFX, 게임 시네마틱 혹은 VR, AR 프로젝트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닥터 X, 볼트, 샤인 등의 VR 어트랙션 영상을 주로 제작하면서 주요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과 함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VR 전용 극장을 운영하면서 VR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의 개념과 사례, MBC 너를 만났다 제작 과정, 가상현실 개발자 되기, 사회적 영향과 책임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이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영화 매트릭스와 같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특히 가상현실은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여 가상 속으로 몰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가상현실의 핵심은 가상정보를 마치 현실처럼 인식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각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추어져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입체 사운드나 후각, 촉각, 온도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다중 감각에 대한 동시 자극을 통해 몰입 극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 중입니다. 용어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최근에 AR, VR, XR, MR 등 비슷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장 손쉬운 구별법은 컨텐츠에 포함된 현실 정보와 가상 정보의 비율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AR의 경우 현실의 가상 정보가 제한적으로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현실이 일부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또 MR은 AR 글라스나 현실 공간에 대한 영상 매핑을 통해서 현실의 상당 부분이 가상으로 대체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VR은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차단된 가상 공간 속에서 높은 몰입을 통해 경험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사실 몇 년 전 AR, VR 이런 개념들은 크게 이슈화되었다가 급격하게 관심이 시들해진 것들을 모두 아실 텐데요. 사실 그때 당시 신기하긴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또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완성도가 사실 모자랐고 그런 관심들에 비해 시장 성숙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흥미 위주나 재미 위주의 기술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올해 2020년 들어서면서 AR, VR 기술이 다시 크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 초 너를 만났다 프로그램이 이제 전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되면서 VR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이 재조명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 물리적인 이동이 힘들어지고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죠. 그런 언택트 요구에 대한 대안 기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공연, 방송, 전시, 회의 등 비대면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AR, VR을 즉시 도입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영화 분야에서도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솔루션을 활용해 현지 로케이션 촬영이 없이 스튜디오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영상을 직접 촬영해버리는 개념이 등장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렌더링, 트래킹, 센싱, 시각화 관련 장치와 기술들의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MBC 너를 만났다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고 대화를 하거나 어딨어? 엄마! 혜나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방금 보신 영상은 너를 만났다 예고편 영상인데요. 본 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를 만났다 제작 배경은 과연 가상현실이 단순 흥미나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거나
아픔을 극복하는 곳에도 사용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제작이 진행되면서도 그러한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어떠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기억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건 아닐까, 혹은 사회적 비난이나 고인에 대한 모독, 한정된 참고 자료, 또한 예산이나 일정 제약 등으로 인한 퀄리티 저하, 마지막으로 낯선 환경에서 과연 어머니가 가상현실에 잘 몰입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안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담아 먼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어머니의 마음은 그 아이를 계속 기억해주고 싶다는 것과 꿈에서라도 밝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제작진은 그런 가족의 마음을 담아 나연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을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 첫 번째가 팩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입니다. 즉, 사실을 바탕으로 하긴 하되 단순한 기억의 재현이나 만남이 아닌 행복과 즐거움이 담긴 새로운 이벤트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바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기술을 적용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특성으로 인해서 촬영기에는 단 한 번뿐이었고, 물론 사전에 교육을 하거나 연습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낯선 환경 속에서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설프거나 리스크가 큰 기술들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가령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같이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이 처음 기획에는 들어있었는데요. 그러한 조금 과한 인터랙션 연출은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반응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기술도 일단은 제외하였습니다. 반면에 연출자의 판단에 따라서 현장에서 콘텐츠 흐름을 즉시 제어 가능하게 하였고, 엄마의 움직임에 따라 캐릭터가 섬세하게 반응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 모델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유사 모델을 3D로 스캔 후 사진을 보고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모션 구현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영상 분석을 통해 행동 패턴이나 특징점 추출 등을 해서 대역 배우가 그와 비슷한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모션 캡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음성 제작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남아있는 나연이의 음성 자체가 총 1분 분량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음색을 가진 또래 아이들을 모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딥러닝을 거쳐 원하는 대사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의 체온을 느낄 수 있게끔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글러브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그 촬영 당일 사전 리허설 때 저희 연구원이 테스트를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촬영에는 온도 글러브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연출에선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지만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벨 디자인 및 인터랙션 개발 단계입니다. 즉 게임 엔진 속에서 환경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부분들을 가다듬는 단계였습니다. 또한 가상 캐릭터와 어머니 사이에 인터랙션을 개발하는 단계였습니다. 인터랙션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복잡한 인터랙션은 피하고 물건을 짚거나 터치 시 가볍게 반응하는 정도 수준 혹은 시선을 추적하는 정도 수준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영상 합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나연이 어머니가 실제로 보게 된 1인칭 HMD 영상의 경우 그걸 방송 영상으로 틀어줄 경우 시청자들이 상당한 멀미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 영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그 실제 CG가 실시간으로 합성되는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송 직후 상당한 반향과 함께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는데요. 다행스러웠던 것은 촬영 당시에 어머니가 상당히 빠르게 가상현실에 몰입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험 후 어머니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공감과 반응이 있었는데요. 물론 악용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의미는 이러한 가상현실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래에 줄 것이며 어떤 방향성으로 발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공론화의 장이
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가상현실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 개발의 경우 게임 개발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주변 장치 연동이나 신체 전체를 활용한 인터랙션이 많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작 직군들이 있는데 그중에 개발과 직접 관련된 레벨 디자이너, 테크니컬 아티스트, 인터랙션 개발자, 게임 엔진 개발자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디자인이란 게임 엔진 속에서 가상 공간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채워가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레벨 디자이너는 게임 엔진 속에서 지형을 생성하거나 건물을 배치하기도 하고 도로를 길을 내기도 하고 라이트나 환경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발자가 제공한 API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로직을 구성하는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최근에 핫한 직군인데요. 이쪽에서는 주로 고수준의 시각적 표현이나 이펙트를 제작하는 개발을 하게 됩니다. 주로 머리카락이나 눈동자 혹은 피부의 경우 단순히 그 텍스처만으로는 저런 사실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요. 그러한 경우 상당히 복잡한 쉐이더 코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폭발 이펙트 혹은 물, 불, 연기 등의 이펙트들도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참여하여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랙션 개발자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 개발자의 경우 게임 엔진을 사용하여 시나리오의 진행 로직, 각종 장치나 센서 연동을 통한 인터랙션을 직접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개발자는 게임 엔진의 기본 기능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여러 효과나 기능들을 별도 플러그인으로 혹은 원본 소스 수정을 통해 구현하는 개발자입니다. 이 같은 가상현실 개발자가 되기 위한 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탄탄한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디자인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그래픽을 보는 눈 혹은 모션 감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유리합니다. 또한 사용자 경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추가되고 있는 신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디자인 감각, UX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발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매력적인 동시에 상당한 전문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현실의 사회적 영향과 개발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면 먼저 개인용 AR 글라스가 지금의 스마트폰과 같이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수준으로 아마 일반화될 것입니다. 또한 수준 높은 홀로그램 장치나 공간 매핑을 통해 좀 더 수준 높은 혼합 현실이 대중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겠죠. 그러한 단계가 되면 이제 새로운 고민을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현실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경험했거나 타인이 경험한 것이 사실인지 가상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좋은 기술이지만 기술의 남용이나 악용에 대한 도덕적, 법적 제한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가상현실 개발자의 영향과 책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개인은 자신이 개발한 개발물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됩니다. 또한 개발 능력이라는 양날의 검을 아주 조심스럽고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함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너를 만났다 제작 사례와 함께 가상현실 개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상현실은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지는 매우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상현실이 시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촉각까지 재현한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연을 본 우리 학생들도 아마 VR 개발자를 꿈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연을 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퀴즈는 강연이 끝날 때마다 순서대로 총 4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답은 마지막 퀴즈가 나오는 순간과 동시에 실시간 채팅창에 링크가 뿅 하고 올라갈 건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모든 강연의 퀴즈 정답을 순서대로 쭉쭉쭉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무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인치를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마지막까지 눈을 크게 뜨고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강연 퀴즈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여러분들은 잘 적어 주셨을 거라고 믿고 두 번째 강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앰버서더님은요, 아마존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 서지혜 앰버서더님이십니다. 오늘 강연에서 인공지능으로 변화될 미래를 한번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연 시작해 볼게요. 코딩은 해야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은 이전까지 풀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AI와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서지혜입니다. 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코딩 기술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세상을 바꿀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 ML,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서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AWS에서 지금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AWS에서 만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도움이 되실 만한 머신러닝, 딥러닝, 코딩 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신러닝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참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닥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좀 성실한 편이라서 이제 대학교에 컴퓨터 공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게 됐는데요. 1년 만에 너무 어려워서 메이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서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 검정 시험이 막 트렌드처럼 불면서 저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그 자격증을 따라는 미션이 내려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프로페셔널까지 땄지만 사실 저는 그게 제 업무와 아무 상관이 없었고 한 달 후에는 미련 없이 그 회사를 떠나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그렇게 코딩에 재미를 느끼거나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직하게 돼서 AWS에서 우연찮게 내년 4월이면 서밋이라고 해서 그 만여 명의 고객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신 IT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데모하기 위해서 약 16분의 1 스케일의 자동차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데모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너무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지 궁금해서 저는 결국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코딩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요. 이때 제가 쓰였던 기술은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케라스 프레임워크 위에 그 CNN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다시 파이썬 코딩을 시작을 하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쭉쭉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리서치도 해보고 공부도 스스로 이제 강의도 찾아보고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제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함이 더 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섞여서 난무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뇌의 기능 중 특히 지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 전체가 하는 일이 인공지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말하고 또
그 듣고 하는 이런 모든 오감들이 해당하는 기능과 저희가 언어를 습득하고 뭐 체스를 둔다거나 바둑을 둔다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 두뇌를 활용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계가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여러 개의 데이터에서 약간 통계학적인 패턴에 의해서 스스로 그 룰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에는 랜덤 포레스트, 서포트 벡터 머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등 다양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딥러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딥러닝 분야가 가장 이제 에리어를 보면 가장 스몰 에리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가장 핫한 에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기계학습 방식과 다른 코딩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코딩 방식은 이미 사람이 그 룰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풋을 갖고 어떤 산출물을 원할지 그 사람이 그 룰을 정해서 이피션트하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초점이 되어 있다면 그 머신러닝은 이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밀어넣고 그 안에서 기계가 스스로 룰을 찾도록 하는 것이 저희 머신러닝의 코딩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룰을 저희가 모델을 만든다고 하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 즉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밀어넣고 그 데이터가 찾은 룰을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를 추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 AIM의 머신러닝 기능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제 크게 아마존닷컴이라는 이제 이커머스 분야가 있고 저희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존닷컴에서는 현재 약 2억 명의 그 고객분들에게 약 1,200만 개가 넘는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다른 아이템, 그 사용자가 관심이 있을 만한 물건을 추천하는 것을 저희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롯데마트라든지 뭐 직잭,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시나요? 직잭 그리고 뭐 에이블리 이런 데서도 이런 개인화 추천을 위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머신러닝이 하려는 것들은 다양한 수요 예측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내일은 몇 개 팔릴까?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그 필요한 만큼만 물건을 만들어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한 물건만 창고에 쟁여둬야지 창고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팔지 못해서 남는 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 예측을 정말 1%만 올린다는 게 그 비즈니스 전체적인 매출의 수억 원, 수조 원을 아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요 예측에 위해서 과거에는 약간 시계열 문제를 풀기 위한 통계적인 방식 아니면은 무빙 에버리지의 방식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면 요즘에는 이 또한도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친숙한 다양한 이커머스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조 회사들도 이 수요 예측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이거는 아마존고라고 해서 저희 그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한번 물건을 담아 보았습니다. 들어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그 기계에 체크인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기계에 체크를 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쇼핑을 하시고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제가 재미로 다른 분들과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아보고 다른 분은 장바구니에도 담아보고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제 핸드폰 앱으로 결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들이 사용돼서 그 뒷단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추론을 해서 그 결과들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인 편의점 기술들이 그 외국뿐만이 아니라 저희 한국에 있는 백화점이라든지 큰 편의점 체인들에서도 똑같은 걸 구현하고 싶으셔서 많이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문제들은요, 이제 사기 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의 신용 정보라든지 일신상의 정보들을 부당하게 취득을 해서
부정 거래들이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 구매 패턴이라든지 어떤 특정 IP를 추적한다든지에 따라서 이런 사기들을 미연에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도 단순히 어떤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기계가 딥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패턴을 찾아내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너무나 핫한 이제 자율주행 에리어입니다. 저희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한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당연히 그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제조 업체들, 뭐 벤츠라든지 BMW, 그리고 한국의 현대, 기아 같은 기업들도 모든 기업들이 이 자동차 제조 기업들이 이런 자율주행 자동 기술에 다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3D의 비전 이미지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그 카메라 데이터들을 전 처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3D 레이더 같은 것들에 대해서 3D 맵을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국내에도 많이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런 기업들이 저희 AWS 플랫폼에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시기 위해서 저희 AWS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림,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저희 그 AWS, 그러니까 아마존.com의 물류센터 창고예요. 근데 그 아마존.com 물류 창고에서는 기계들이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배송할 물건을 직접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똑똑하게 물건이 있는 위치에 가서 그 물건을 받아와서 사람은 마지막에 패킹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전체 그 창고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하나하나 바구니에 담아오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우버 같은 데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음 고객을 픽업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그 시간 고객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로 최적화 기술들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아마 그 머신러닝이 적용되고 있는 에리어를 다 말하려면 오늘 아마 이 강연이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군에서 이미 그 딥러닝, 머신러닝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머신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코딩 기술들이 필요할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주로 사용하시는 프로그래밍 툴이나 학습 툴은 파이썬에 기반을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 뭐 넘파이, 판다스, 그리고 뷰티풀숲 같은 거는 데이터를 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시는 그 패키지들이고요. 그 위에 뭐 시본이라든지 매플락 같은 것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실 때 많이 쓰시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위에 뭐 사이킨런이라든지 사이파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패키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분에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뭐 EDA,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분포로 분포해 있는지,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처리돼야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기능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알고리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파이토치, MXNet, 그리고 케라스, 뭐 티아노 이뿐만이 아니죠. 뭐 카페도 있고 뭐 패들패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이 다 파이썬 기반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이썬 코딩을 조금 공부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필기체로 쓴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추론되는지 보는 과정이에요. 지금 왼쪽에 검은 표에 보이는 숫자가 사람이 쓴 필기체라고 하면 그 뒷단에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는 게 보이시죠? 그 특정 뉴럴 네트워크의 그 웨이트가 더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 저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0에서부터 9의 카테고리 중에서 이 해당되는 숫자가 사람이 쓴 숫자가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숫자에 해당했는지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코딩으로 구현한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그건 매치되는 것이 아니지만 뭐 여기서 예를 들면 뭐 NN, conv 2D 이러는 한 레이어를 저런 식으로 한 줄의 라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 겹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한 줄로 저렇게 나는 얘는 몇 바이 몇의 디멘션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야 라는 것을 저렇게 한 줄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라는 게 저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툴들이 지금 보시면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구글링을 해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해보시면 정말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습된 모델들도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신다거나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거의 변형들을 또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그렇게 오픈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하나하나 조금 배워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여러분들 좀 인공지능에 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만들어낼 기술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서지혜 앰버서더님의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놓친 분들이 또 경품을 못 받고 또 속상해 하실까 봐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이벤트 문제를 또 준비를 해 봤는데요.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벤트 문제 정답자는 선착순으로 또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집중. 자,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링크가 나갈 텐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문제 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푸셨나요? 다들 정답을 잘 맞추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코딩은 세상을 바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시작하면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 시작을 NIPC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0일부터 9월 6일까지 제5회 넥슨 청소년 프로그래밍 챌린지 예선 접수 기간이니까요.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뀨!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앰버서더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IoT를 접목해서 농업의 자동화를 만든 혁신가죠. 가장 오래된 산업의 첨단 기술을 끼얹은 상상 텃밭의 반병현 앰버서더님의 강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 텃밭의 CTO 반병현입니다. 농업은 정말 오래된 산업이지만 꾸준히 혁신되고 있습니다. 저는 AI와 IoT를 농업에 적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스마트한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진보한 기술로 가장 오래된 산업을 이끌어 나가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상상 텃밭의 반병현 이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NYPC에 참가하신 앰베서더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이상한 곳에 코딩을 적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가장 오래된 산업에 첨단 기술 끼얹기라는 주제로 짧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농업회사법인 상상텃밭 주식회사의 CTO 및 CB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에서 인공지능과 시스템 생물학을 공부했고요. 취미로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상상텃밭에 대해서 짧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상상텃밭은 농업회사인데 특이하게도 IT 인재들이 모여서 세운 회사예요. 인공지능과 IoT를 주로 활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산량 증대 쪽으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코딩을 활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농업에서 IT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이오 어그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상북도 그리고 안동시와 함께 의료용 대마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첨단 기술 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나요? 대표적인 거 요즘 AI, 블록체인, IoT, 나노기술도 요즘 뜨고 있는 기술이죠. 로봇공학은 두말할 것 없고요. 드론, 이런 첨단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우리 삶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모두 농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코딩이 가장 오래된 산업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 짧게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농업 자동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육체노동의 자동화를 떠올리십니다. 육체노동의 자동화는 또다시 힘의 자동화와 시간 단축의 자동화로 나뉠 수 있고요. 육체노동의 자동화를 넘어서 정보의 자동화 시대에는 3세대 자동화, 농경지식과 노하우의 자동화와 4세대인 판단과 예측의 자동화로 또 기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농업이라는 커다란 산업이 어떻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고 있는지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코딩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업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화는 힘의 자동화입니다. 사람의 근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소를 활용해서 대신하거나 혹은 너무 자주 반복하면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을 동물이나 아니면 기계를 사용해서 반복 작업하는 것. 이것이 바로 1세대 힘의 자동화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코딩이 활용될 여지가 크지 않아요. 자, 2세대 자동화는 시간 단축을 위한 자동화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콤바인이 밭 하나를 수확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거의 하루 안에 밭 하나 정도는 모두 수확할 수 있어요. 반면 사람이 낫을 들고 직접 수확을 한다면 며칠이 걸릴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계공학이 활용되면서 농업 자동화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영역으로 도약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코딩과 기계공학이 서로 힘을 맞춰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3세대부터는 농경지식과 노하우의 자동화 영역인데요. 그런데 과연 지식과 노하우를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코딩을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구글에 검색을 해봅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구글에 검색을 해보고요. 인터넷에 어떤 정보를 검색하면 즉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코딩을 할 때에도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대부분 오픈소스로 풀려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농업 분야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딸기 교육을 받고 싶어서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농부분께서 손을 들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어떤 비료를 딸기에 줬더니 잎이 노란색이 되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비료인지 일단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다. 그게 어떤 비료인지 알려달라. 다른 분들도 듣고 조심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듣자마자 얼버무리면서 자기는 그런 대답 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그 비료가 뭔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얻은 노하우를 혼자 간직하고 싶어하는 게 아직까지 농업의 현실이고요. 오픈소스 정신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정보를 손쉽게 전달해주기 위한 자동화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농사로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농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위키백과와 같은 형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분야였으면 별거 아닌 사이트죠. 그냥 정보들 클릭 몇 번으로 구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농업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한 혁신이었어요. 예전에는 버섯을 키우는 법을 알고 싶었으면 버섯 농가에 직접 취직을 해서 몇 년간 농사를 직접 하면서 정보를 얻었어야 하지만 요즘은 클릭 몇 번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진보예요. 그런데 농사로의 정보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지식들은 결여가 되어 있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노하우들이 빠져 있어요. 이런 분야는 사실 코딩만 잘해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동화 분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농업 분야의 정보 자동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농사로 같은 정보 포털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자동화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단기간에 접근해서 어떤 사회적 파급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4세대 자동화, 판단과 예측의 자동화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이 엄청난 활약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을 수준의 판단력을 얻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합니다. 의사가 그렇고 변호사가 그렇죠. 농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기 위해서 수십 년간 한 가지 작물을 길러야지만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어릴 때부터 지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농업이 아니라 코딩이나 다른 분야 지식을 공부하던 분들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굉장히 커다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이런 전문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다면 누구든지 관련된 배경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4세대 자동화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저는 코딩을 생명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려면 그 씨앗을 칼로 갈라서 화학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씨앗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씨앗은 죽어버리겠죠. 저는 어떤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활용해서 식물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 중에서 왼쪽이 비료입니다. 오른쪽은 식물과 비료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잡하죠? 이렇게 어려운 이론들을 코딩을 통해서 구현함으로써 생명체를 해치지 않고 그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코딩과 농업의 융합입니다. 농업에서 코딩을 활용하는 환경은 다른 개발 환경과 다릅니다. 윈도우, 리눅스, 센토스,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동시에 모두 잘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죠. 농업도 비슷해요. 강원도 김 씨의 농장에서 잘 되는 기술을 제주도 박 씨의 농장에 적용하면 잘 안 됩니다. 지역마다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4세대 자동화를 접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곳에 설치하더라도 균일하게 작동하는 그런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환경의 변수를 제거하겠다라는 접근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떤 극적인 환경 변화가 있어도 똑똑하게 작동하는 그런 스마트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바로 두 번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코딩이 어떻게 가장 오래된 산업을 바꾸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비단 농업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코딩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원하시는 분야에서 큰 성취가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적인 농업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코딩을 하신 반병현 앰버서더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혁신의 개발자라는 말이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세 번째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여러분들 강연 퀴즈의 정답을 잘 기억해 두셔야 마지막 퀴즈에 대한 모든 답을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또 집중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강연까지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려니 좀 찌뿌둥하고 뭔가 답답하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좀 찌뿌둥한데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벌써 마지막 앰버서더님의 강연입니다. 너무 아쉽다. 네, 넥슨이 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김성민 앰버서더님이 강연을 해 주실 텐데요. 네 번째 강연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한 Q&A와 테이블 토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시선 고정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성민 앰버서더님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XC 자회사 아퀴스 대표 김성민입니다. 누구나 쉽게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퀴스 김성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넥슨의 빅데이터 AI 조직인 인텔리전스 랩스에서의 기술, 그리고 지금의 아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처음 코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제가 접했던 컴퓨터는 이 화면의 왼쪽 위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인 IQ1000이라는 컴퓨터였는데요. TV에 연결한 후 게임팩이라는 것을 넣으면 게임도 할 수 있었고 GW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코딩은 지금 봐도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시스템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시 허큘리스라는 그래픽 카드를 들고 있는 흑백 모니터와 CGA, EGA 등과 같은 다양한 컬러 모니터가 등장을 하였고, 기존의 모니터와 PC 본체 그리고 윈도우를 사용하던 구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기기의 구조도 점점 다양해져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OS도 더 이상 윈도우 기반의 OS가 아닌 iOS나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기기와 운영체제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환경의 변화들은 이루어왔고 저는 계속 코딩을 해왔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저는 단연코 클라우드 환경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PC, 이런 모니터의 구조가 아닌
그냥 핸드폰으로도 코딩하는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모니터 없이도 더 많은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의 AI 시대가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AI에 관심이 있으시고 세상도 이제 AI에 점점 친숙해지는 환경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이후 우리는 AI라는 세상을 하나씩 받아들이게 되었고, 게임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을 준비하였고, 넥슨의 인텔리전스 랩스는 그런 AI를 통한 더 많은 유저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서비스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넥슨 인텔리전스 랩스는 재미의 시스템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의 서비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데이터로 오가는 굉장히 많은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서비스화하여 유저가 게임을 통해 더 즐거운 경험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로 코딩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데이터로 코딩하는 게 상상하기가 힘드시죠? 예전에는 당연히 코딩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타이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셨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 데이터로 코딩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로 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로 코딩은 어떻게 할까요?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게임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게임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고, 이 게임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게임을 하는 모바일이나 태블릿 PC나 혹은 뭔가 집에서 PC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합니다. 그런 걸 게임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그 게임 클라이언트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게임을 위해 게임 서버라는 거를 통해서 서로 동작을 오고 가고 합니다. 즉 게임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게임 서버가 있고, 게임 서버는 여러 가지 게임 클라이언트들을 관리해서 그 여러 가지 게임의 모든 데이터들과 모든 로직들을 서버에서 관리하면서 개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서버 구조에서 사람들은 넥슨의 게임 서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는 이 중에 게임 서버가 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게임 서버의 데이터는 뭐 크게 게임DB에서 저장된 데이터도 있고, 여러 유저들의 로그성 DB, 그러니까 여러 액션들을 하는 로그 DB를 통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인텔리전스 랩스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더 많이 담아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는 데이터 호수에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게임 데이터, 즉 게임 DB와 그러니까 게임 데이터베이스와 게임 로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 잘 담아서 그걸로 사용자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동들을 분석하고 개선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I 시대에서 가장 키가 되는, 그러니까 데이터로 코딩을 하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환경은 빅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빅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그게 빅데이터라고 분명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라는 환경을 점점 개발해 볼수록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빅데이터라기보다는 저는 점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점점 데이터들이 전문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에서는 크게 5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5가지 요소는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담았느냐,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느냐, 얼마나 다양한 데이터를 담느냐, 하나하나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된 데이터들이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은 가치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요. 인텔리전스 랩스에서는 그런 더 좋은 데이터들을 담아가고 더 많은 데이터의 가치를 높여가고자 다양한 개발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의 용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스 랩스에서의 빅데이터 시스템은 하루에 100TB의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TB는 굉장히 많은 용량이고, 현재는 10페타 이상의,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들이 지금 저장이 되고 계속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100테라와 10페타는 어떻게 저장이 되고 관리가 될까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압축 알고리즘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여러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린 잘 받아올 것이고 그 데이터를 잘 적재할 것이고 유저한테 빠르게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받은 데이터들을 중간에 가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랩스에서는 데이터 가공을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기술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받고 싶은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해서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가장 좋은 데이터 전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의 다양성 측면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잘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현재 넥슨의 모든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만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은 현재 다국가 런칭들을 포함해 13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건 비단 데이터를 잘 정리된 정형화된 데이터부터 조금은 덜 정리된 반정형화된 데이터까지 모든 게임에, 넥슨의 모든 게임에 효과적으로 서비스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처리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런칭하는 많은 게임들에 이러한 소위 좋은 데이터들을 공급하고 처리하고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데이터의 정확도, 그러니까 데이터의 진실성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데이터가 정확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혹은 뭔가 분석하시는 분들이 쓰실 때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결과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텔리전스 랩스에서는 이를 위해서 모든 게임의 데이터를 잘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잘 데이터들이 들어오는지를 검증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 기술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인 데이터의 가치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높여감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도 더 많이 가공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들의 가치를 만들어 갈 것이며 그런 것들을 NX로그라고 하는 인텔리전스 랩스에서의 데이터 자체 포맷뿐만 아니라 어떤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유저들의 특성들을 또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해서 가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데이터들은 개인정보나 여러 보안 이슈나 기타 등등의 이슈될 만한 것들은 당연히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문제가 될 데이터들은 당연히 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넥슨의 그런 여러 게임 데이터들은 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잘 운영이 돼서 지금 서비스에도 안전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넥슨 어널리틱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넥슨 어널리틱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 위에 다양한 AI 로직과 분석 로직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솔루션인데요. 넥슨 어널리틱스는 넥슨에서 쓰는 NX로그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는 이제 게임 플랫폼으로서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넥슨 어널리틱스의 서비스는 게임 개발부터 장기 운영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서비스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카트라이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이 게임 카트라이더에서도 저희 넥슨 어널리틱스 서비스들이 많이 탑재가 돼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넥슨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얻고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지 서비스에서는 여러 가지 어뷰징 유저들을 탐지하거나 그 외에 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매너 탐지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비매너 탐지를 하는 것과 어뷰징을 탐지하는, 즉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 간에 이런 탐지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또 매칭 시스템에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즉 카트라이더에는 넥슨 어널리틱스에서 만든 매칭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매칭 서비스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너 플레이를 한 유저들은 매너 플레이를 한 유저들끼리 매칭을 시켜줌으로써 게임의 사용자들이 더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있고 좀 더 건전한 그런 게임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기 보면 오픈 API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오픈 API 기능은 카트에서 여러 가지 유저들의 정보를 모두 API라는 어떤 외부에 노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예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카트라이더 TMI라는 서비스도 최근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트라이더 TMI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들이 내 전적을 쉽게 볼 수 있고 나랑 플레이한 유저들이 어떠한 전적들을 갖고 있는지도 볼 수 있으며 이걸 통해서 내 게임의 정보를 더 즐겁게 만들어 가고자 또 더 다양한 게임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넥슨 어널리틱스는 매칭 시스템부터 접속 이상 탐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시보드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 이슈들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 서비스, 그 외에 광고 시스템이나 어떤 상품 추천 등의 시스템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함으로써 유저가 게임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래 장착을 할 때까지의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여 유저들이 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에 데이터와 AI 기반의 새로운 기술들을 담아서 인텔리전스 랩스에서는 넥슨 어널리틱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유저에게 더 좋은 경험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몸담았던 아까 과거의 얘기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린 이제 인텔리전스 랩스에서의 넥슨 어널리틱스라는 시스템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금융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아퀴스라는 법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의 인프라와 AI를 통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퀴스는 트레이딩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넥슨의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에서의 새로운 기술들을 또 담아가고자 합니다. 데이터로 코딩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금융에서 어떠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한 어떤 금융 트레이딩과 서비스들을 개발할 것이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수학 공식과 물리 공식과 기존에 있었던 금융의 상식과 금융의 새로운 어떤 접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기술인 프로그래밍이 합쳐져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고자 아퀴스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의 시스템화를 통해서 금융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더 재미있는 투자의 경험들을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넥슨과 그리고 앞으로의 아퀴스의 모습에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넥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앰버서더 강연이 끝났으니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연 퀴즈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퀴즈인데요. 이 문제와 함께 정답을 쓸 수 있는 링크가 실시간 댓글창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까지 잘 푸신 다음에 모든 문제의 답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주세요. 모든 퀴즈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NIPC 토크 콘서트 앰버서더 분들의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잘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이런 좋은 강연을 들은 여러분들이 바꿀 세상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미래를 바꿀 여러분들께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잠시 후 앰버서더 분들과 테이블 토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짱이었습니다. 안녕!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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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어떠한 꿈을 꾸던 코딩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구현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개인이나 국가가 겪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건 코딩 덕분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 코딩을 배운다면 할 수 있습니다. 코딩은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 코딩을 배웠고 저는 고등학생 때 코딩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코딩으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누구나 언제나 시작만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코딩. 세상을 바꾸는 당신. NIPC의 지금 참가하세요. NIPC 토크 콘서트 네 분의 앰버서더를 모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테이블 토크도 저 효짱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의 안녕하세요.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코딩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청소년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학생분들이 아마 제일 기다리셨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딩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와! 더 좋아해 주세요. 와! 아우 좋습니다. 강연 또 잘하시는 게 아니라 호응까지 정말 잘해주시니까 마음이 너무 좋네요. 자, 사전에 많은 학생분들이 수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우선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블 토크를 시작해 볼 텐데요. 테이블 토크인데 테이블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소파 토크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를 드릴 텐데요. 대답할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손대공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반병현 앰버서더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oT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IoT를 연결하면 거의 AI도 따라 들어가는데 그럼 그 사물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야 할까요? IoT와 관련된 궁금증이었는데요. 이 궁금증은 우리 반병현 앰버서더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물 인터넷을 처음 공부한 게 언제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로봇공학이나 기계공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조금씩은 공부를 해왔고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나 개발을 시작한 건 상상텃밭 회사를 설립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IoT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그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어떤 코드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거고 사물 인터넷은 어떤 물체들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그 프로토콜이나 통신 방법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들어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두 가지를 딱딱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승우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 서지혜 앰버서더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고2네요. 네, 최근 한 달 전쯤에 인공지능 관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의 방향과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벌써 고2인데 이런 거를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네. 정말 시대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기특한데요. 맞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미 공부를 시작하셨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 딥러닝 분야가 유난히 조금 더 성과가 좋은 부분이 특히나 이미지나 텍스트 처리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그런 아키텍처를 근본으로 하는 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만들어낸다거나 페이크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자주 쓰이는 제너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거 외에 요즘에 좀 핫한 거는 제가 봤을 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거에서 소개된 트랜스포머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을 벡터가 아닌 그래프 네트워크를 인풋으로 넣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이거 정도로 키워드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아들었겠죠? 네. 이미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라서 이 정도는 그냥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워가지고. 네, 이 학생들은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학생들이 제가 고2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야자 시간에 그냥 땡땡이 치고 과자 먹으러 다니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는. 네. 요즘 학생들이 빨라요. 그쵸? 네. 몇 살 때부터 보통 공부를 하세요? 공부는 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죠. 근데 이제 그렇죠. 공부는 이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보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늦었던 케이스라서 정말 기특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네. 우리 김성주님은 보통 이런 쪽에서는 몇 살부터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조금 늦게 한 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예전에 뭐 저희 때는 컴퓨터하고 다니면서 GW 베이직 이런 거 배우면서 모든 프로세서 이런 거. 네, 그거랑은 좀 다른. 네. 저는 워드밖에 몰라가지고. 네네. 그래서 코딩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됐고, 저는 개발 이제 뭐 학과가 아니고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공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와서 개발자를 하면서 지금은 그래픽 쪽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래픽이나 개발 관련 지식,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나는 또 영역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상현실 영역에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아마 그 두 가지 다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또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병현님은 몇 살 때부터 이 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제가 코딩을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졸업하려면 코딩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돼서 들었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잘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또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나 이쪽이 아닙니다. 저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를 전공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생물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딩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 코딩을 잘하면은 생물 연구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했고 컴퓨터공학 관련 수업도 첨강을 하면서 코딩 실력을 좀 반독하게 가깝게 쌓은 케이스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코딩 관련된 행사에 코딩 전문가로서 와서 앉아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일단 공부해두면 남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남는 장사. 예. 네, 좋은 말이네요. 장사는 남아야죠. 가성비가 중요하죠. 그럼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저는 8살 때부터 코딩을 시작했어요. 그때 GW 베이직으로 코딩을 시작했고 여러 이제 올림피아드들 대회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코딩을 하고 지금 32년째 코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빠르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길을 딱 하나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다 보면 그냥 다 응용이 되고 남는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남는 장사 중요합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질문은 정윤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김성주 앰버서더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VR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꿈과 같이 사람의 뇌가 착각해서 진짜같이 느껴지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래픽 쪽의 발전이 더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사실 답변 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좀 모호하긴 한데 일단 가상현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감각을 자극해서 현실과 가상 사이의 이제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약간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현실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 시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맞습니다. 거의 시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런 시각을 제외하고도 뭐 청각, 후각, 촉각, 뭐 온도를 느낀다던가 아니면 평형 감각 이런 것들도 어떤 입체 감각을 느끼는데 혹은 몰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그런 부분들을 멀티모달 활용 혹은 멀티모달 자극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그런 다양한 자극 요소들을 다양한 채널의 감각을 통해서 흘려줌으로써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됩니다. VR이라는 게 저는 시각적인 것만 이렇게 체험을 해봤는데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네요. 사실 시각이 중요한 건 맞고 시각의 퀄리티를 확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인데
사실은 시각만으로는 아주 풍부한 경험을 또 이렇게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화관을 가면 혹시 냄새라던가 바람이 오는 그것도 한 영역인가요?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감각들을 같이 자극해 주는 거죠. 그게 그냥 따로따로 자극될 때랑 어떤 자극들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자극이 될 때는 완전 다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훨씬 시너지가 나는 거죠. 효진이 잘했다. 아우 뿌듯하네요. 정말 되게 멋진 질문이셨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좋으신 거죠? 질문 다음 질문 가시죠. 빨리 넘기려고 하시네요.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최시율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반병현 앰버서더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o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주변에서 흔히 보일 정도로 상용화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IoT가 상용화되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IoT의 필수적인 보안은 어떻게 발전을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IoT에 대해서 조금만 더 느슨하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요즘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IoT 시스템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버튼을 눌러두면 에어컨이 미리 나와서 차를 식혀두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 외에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타야 될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그런 것도 저는 IoT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정의를 내리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IoT가 이미 너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더 안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IoT 관련 보안 분야는 사실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스마트팜 IoT 보안 관련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외부의 해킹을 차단한다, 이런 철학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도도 좀 재밌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IoT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 많이 포진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몰랐습니다. 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서지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 김성민 앰버서더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좀 더 디지털화 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AI로 연결이 되느냐가 관건이고,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화 돼 있으면 그거를 AI로 확장하는 건 가능한 영역이고요. 지금 우리 세상에서 디지털화 돼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냄새를 잘 맡는 데이터들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맛을 보는 미각의 영역, 혹은 뭔가 감정을 느끼는 감정의 영역,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더 디지털화된 데이터로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뭔가 올해 3월에 그 냄새를 맡는 칩셋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냄새를 맡는 칩셋들이 나오면 냄새들의 데이터들이 좀 더 보편화가 돼서 우리들한테 접근이 될 테고, 그걸로 우리는 AI라는 로직을 이용을 해서 냄새를 뭔가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직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많은 데이터들이 점점 데이터화 될수록 AI로 갈 수 있는 영역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뭐 후각, 미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감정의 영역,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다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후각이나 미각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가 되면 어떤 세상이 또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서지혜 앰버서더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책을 읽었는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인공지능이 더 발전한다고 봤습니다. 최소 100큐비트가 되어야지 AI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은 아직 못 만드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일단은 두 가지 기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양장 컴퓨팅의 핵심은 이제 높은 연산량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스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기계 이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기술인데 당연히 이 두 개의 기술이 동시에 다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컴퓨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서 모든 연산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발전되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해요. 일단은 음성을 일단 이해하고 그거를 또 다시 이해한 언어를 다시 자연어를 뒷단에서 처리하고 그걸 또 자연스럽게 말로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트 생성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이 굉장히 여러 분야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다면 튜링 머신이나 튜링 테스트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굉장히 뚝딱뚝딱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복합적인 기술이 되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비스 다시 보게 되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신민성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김성민 엠버서더님께서 네, 질문 드려볼게요.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여러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과 문제풀이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여러 알고리즘과 문제풀이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더라도 주변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지 마시고 혼자서 한번 문제를 끝까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풀다 보면 여러 가지 막히는 영역들이 나올 텐데 그 막히는 영역을 혼자 풀었을 때가 정말 코딩의 즐거움을 얻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야 본인이 코딩의 즐거움을 계속 얻는 거고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뭐 책을 찾아서 혹은 뭔가 인터넷에 웹서핑을 통해서라도 여러 답을 찾아가는 길들은 많으니 계속 혼자 많이 끝까지 풀어봐 주시고 혼자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 문제들은 많이 이제 본인의 코딩 스킬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어떻게 푸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많은 코딩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 NIPC라는 좋은 코딩 환경이 있습니다. NIPC가 곧 있으면 열릴 텐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오픈이 되고 거기서도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경시대회들이나 뭐 대회들에 온라인으로 많이 오픈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 많이 접해보시고 많이 풀어보시면 네, 분명 코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쾌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저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네, 시간을 좀 더 길게 언젠가는 풀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거를 풀수록 더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우리 신민성님께서도 그 경치대회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접해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춘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 김성수 엠버서더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VR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또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먼저 VR은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주로 게임이나 어트랙션, 그러니까 뭐 VR 기기, VR 어트랙션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뭐 심리치료라던가 아니면 트라우마 극복 이런 식의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AR과 VR이 되게 핫했다가 갑자기 조금 시들해진 사실감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근데 최근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동하기도 힘들고 모임을 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 가지 않아도 어떤 경험을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이제 점 때문에 지금 최근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가상 전시관이라던가 아니면 언택트 공연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R 관광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한 분야라기보다는 어떤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뭔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주제들, 그런 주제들은 상당히 이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VR이라는 게 저는
VR 그냥 게임 네. 같은 쪽에 많이 활용이 됐었고 VR 오락실이 또 네. 최근에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렇게만 접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또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꼭 나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끝났다!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힘드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너무너무 네. 지금 설레이고 그쵸? 기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럼 한 10문제 정도 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좋습니다. 시간이 몇 시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우리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만약에 어렸을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되게 질문을 여러 가지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분들이 접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영화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비스 나온 것처럼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저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해도 그냥 판관포청천 막 이런 거 보고 세일 세대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보고 포청천이 왜 나와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분들은 접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똑똑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자비스도 영향이 꽤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비스라는 아이언맨 막 이렇게 많은 나오고. 사람들이 접하는 캐릭터고 아이언맨 또 원체 다들 맞아요. 좋아하니까 네. 자비스가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마블 영화 네. 보고 IT 전공하고 싶어졌다 이런 상담을 제가 좀 부탁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맨 보고 자기도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었어요. 아이언맨은 그래도 관심이 생긴 거니까. 예, 훌륭하죠. 네. 일단 기초를 쌓은 거니까. 미디어가 예전보다 좀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픽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관이 가능하네요. 괜히 저까지 덩달아서 뿌듯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Q&A 시간은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두 번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뭔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이벤트 문제입니다. 정답자에 한해서 선착순 50분께 경품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인 코딩 바뀌는 미래를 이야기하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앰버서더님들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한 분씩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우리 김성수 앰버서더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이라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최근 만달로리안, 스타워즈 만달로리안이라는 작품에 사용됐던 기술인데요. 실제로 현장 외부 촬영을 가지 않고 스튜디오 내에 큰 LED 월을 뒤에 세워두고 카메라의 움직임과 LED 월 안에 실시간 그래픽의 움직임을 동기화해서 카메라가 움직이면 마치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영화를 스튜디오에서 바로 촬영해버린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영화에도 사용할 수 있고 최근에는 공연이나 CF 촬영, 드라마 촬영
이런 곳들에도 널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한 1년 뒤 정도면은 거의 좀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미래네요. 네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서지혜 앰버서더님. 네. 저는 일단은 고객들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일을 좀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객분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없으신 경우라면 이제 그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솔루션을 뒷단에 쓰셨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 하나 있고,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미 있으신 고객이시다 하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들은 아까 뭐 양자 컴퓨팅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분산 환경에서 좀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쌓여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분산 트레이닝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튜닝하는 작업들을 좀 도와드리는 일을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병현 앰버서더님. 저는 지금 인공지능을 농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시 답변이 와요. 뭐 인공지능이 손으로 씨앗도 심고 이런 걸 대신하냐. 저도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뭐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안 되고, 제가 하는 건 주로 비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는 식물이 먹는 밥이잖아요. 사람도 건강할 때랑 아플 때 밥을 다르게 먹잖아요. 아프면 밥을 남기기도 하고, 식물도 비슷해요. 씨앗일 때랑 새싹일 때,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전부 다 영양 흡수하는 경향성이 다 다릅니다. 식물마다 선호하는 비료도 다 달라요. 케일한테 먹이는 비료를 상추한테 주면 잎이 노래지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료를 잘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식물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식물을 살아있는 채로 분석하기 위해서 비료에 인공지능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글쎄요, 제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코딩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과학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사람만 식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식물도 이렇게 식성이 다양하네요. 좋습니다. 네, 김성민 앰버서더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존의 넥스 인텔리전스 랩스에서 빅데이터 AI 솔루션들을 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금융 쪽으로 좀 더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이 금융이라는 영역에 빅데이터와 AI를 도입하는 것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이 정말 기술의 끝을 가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빅데이터 영역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잘 관리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속도도 중요하고 정말 규제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보안도 중요한, 정말 고퀄리티의 더 정확하고 빠른 데이터를 모아고 활용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을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금융이라는 영역이 기술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도전을 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쁘고,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잘 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게 핀테크라고 하는 거죠? 네, 핀테크 영역입니다. 네. 효진이 또 잘했다. 네, 좀 지니어스 했나요? 예, 핀테크 맞습니다. 핀테크. 네, 마지막이 되어서야 너무 좋네요. 네, 뿌듯합니다. 핀테크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청소년 분들이 또 코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토크 콘서트 마무리하기 전에 피날레 이벤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짠! 좋습니다. 잘 맞네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순간 포착 이미지를 캡처하라 이벤트인데요. 움직이는 화면 속에서 NIPC 로고를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링크가 올라가고 있죠.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C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을 촬영해 주시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 캡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날레 이벤트라 그런지 경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문제 주세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벤트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네, 아쉽습니다. 네,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NIPC 토크 콘서트 코딩 바뀌는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연을 해주신 네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크 콘서트를 보고 있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죠. 자,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번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김성민 앰버서더님부터 가볼게요. 네. 저는 NI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과 재작년에 NIPC 문제 출제를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보면은 다들 잘하는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더 본선에 가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만큼 못 풀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문제라도 잘 풀고 한 문제를 본인의 능력으로 잘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NIPC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딩은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넘사벽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저렇게까지 안 될 텐데 왜 내가 코딩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NIPC에서 한 문제라도 본인의 힘으로 꼭 풀어보셔서 코딩에 대한 즐거움을 하나하나씩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NIPC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앞으로 NIPC가 더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자 하는 방향이 거고, 그렇게 해서 코딩의 즐거움을 갖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코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IPC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좋든 싫든 누군가가 새로운 걸 만들고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 중에서 코딩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딩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딩에 관심을 가지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십니까? 이걸 항상 생각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가진 힘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이제 좀 저도 늦게 제 취미를 찾았다시 싶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그 AI, ML이 유망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보고 이게 적용될 분야가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의 그 대화를 듣고 미래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강력히 꼭 한번 자기 미래로 한번 설정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모든 자신들의 자신들의 의견을 뭔가 데이터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코딩이 굉장히 기본적인 교양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신러닝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세요. 제 생각하기에 개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은 적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스터디한 다음에 다양한 목적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코딩을 해보고 실제로 기회가 된다면 실제 어딘가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개발물을 만들고 그걸 적용하고 평가를 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어떤 응용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 청소년분들께 그리고 코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꿈과 희망을 주는 한마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IPC 토크 콘서트를 봐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내일도 또 만나잖아요. 내일은 또 새로운 앰버서더님들과 함께
코딩 하고 싶은 대로 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주신 한국지리 1타 강사시죠. 자, 문쌤 유튜버의 영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요미, 효짱, 김효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 내일 또 만나요. 저기까지 못하겠네. 자, 왔니 얘들아? 뭐야 이거? 저는 무슨 수업 시간인데 이게 있어? 아니 근데 왜 안 주고 가? 이거 뭔데 이거? 돌밀기 게임? 돌밀기 문제야? 이거 사람을 움직여서 돌을 밀어서 여기에 들어오라는 거잖아. 여기에 들어오라고. 그치? 근데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좀 어렵게 길게 설명해 놓냐? 이동 커맨드를 구하자. 어이구. 나는 오히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싶은 거지. 봐봐. 이 방 안에, 방이 갇혀 있을 거 아니야. 방 안에 인간이 있어. 언제부터 있었지? 언제부터 있었고 얼마나 됐지? 그럼 이 사람은 밥은 뭘 주지? 안에 읽을 책이라도 좀 있나? 왜 그런 거에 집중을 안 하지, 이과 애들은? 왜 이과 애들은 그런 거 집중 안 하지? 이렇게 길게 적어놓고서 봐봐, 문과였어. 이게 만약에 문과의 문제였어. 그러면은 프로메테우스 알아? 그 인류에게 불을 갖다 준 사람. 이런 접근 뭐 이과 애들은 하겠니? 인간은 원래 고독하다.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 방 안의 프로메테우스는 오늘도 돌을 민다. 방 안의 프로메테우스는 오늘도 돌을 민다. 와, 이과 애들이랑 이런 얘기 할까? 나는 정말 한국지리에서 강사하는 게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이런 얘기 해놓으면 너네들 알아듣고 박수 치잖아. 박수 한번 줘. 맞아, 아니야. 뭐, 문제 푼다고 이거 영어로 해놓고 인클루드 비츠 이게 뭐야? 이해가 안 간다. 풀 수 있지. 이거 문가로 접근하란 말이야. 문가로 프로메테우스 본질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밀어봐. 이거 밀어. 이 사람을 문과적으로 접근해서 한번 밀어봐. 문과적으로 접근해서 민다. 방 안에 프로메테우스. 너무 기니까 프로메라고 해보자. 프로메가 밀어야 하는 돌. 그 돌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 고뇌, 번뇌. 약간 불교적 사상이 있지. 프로메가 이제 번뇌를 밀어서 여기가 뭐야? 진리. 번뇌를 밀어서 진리까지 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자, 한번 밀어보자. 자, 위로 한 칸. 1. 약간 경우의 수지. 약간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지. 위로 갈지 옆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니까 안 가는 방법도 있겠지. 탈출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1 곱하기 경우의 수가 위, 아래, 양, 옆 4. 그게 한 칸이잖아. 경우의 수를 문제 풀라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4 곱하기 몇 번은 움직여야 돼? 최소한. 숫자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알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 위, 업, 다운, D, 왼쪽, O, 오른쪽, R, 왼쪽, L. 자, U, D, L, R로 가보자. 문과도 풀 수 있다 이거야. U 3번 올라갔다. 한 번, 두 번. 두 번은 올라가도 되는구나. 자, U 올라갔다가 L 한 번 움직일 때 번뇌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 돌이 화강암이냐 석회암이냐에 따라 다르잖아. 이 돌이 현무암이면은 가벼워. 밀고 부러져. 그럼 네가 해봐. 네가 이거를 네가 해봐. 네가 이거 해. 아까 그 뭐 수칙 그거 너 알아? 알면 해봐. 스펠링 써봐. 다 했어? 원래 너네도 이거 알았어? 그럼 너네 이렇게 다 할 줄 아는데 내가 이거 계속 본능 얘기하고 프로메테우스의 눈물 얘기하고 이러는 걸 지켜보면서 또 속으로 우습게 생각했겠네? 아, 문쌤 저 사람도 식으로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겠네? 너네 그게 문제야. 너네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대학 가면 끝이야 임마? 너네 이거 코딩 아는 게 자랑이야? 야, 얘들아, 너네 코딩 한다고 해서 너네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공부는 말이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손으로 하는 거고
4당 오락이라 그랬어. 4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어. 너네 그거 알아? 너네 공자 맹자도 이거 하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막말로 너네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사람이 죽어나가고 찌르고 쏘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도 코딩 얘기할 거야? 코딩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면 내가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코딩 배워도 되는 거냐고. 안 어렵다고. 배우라고 했다 너네가 분명히. 알았어. 코딩 배워서 NRPC 2020 나간다 나. 왜 안 되는데? 30 넘어서 배워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거 유튜브 토크 콘서트에서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왜 청소년만인데? 그거 상금이 500인데 내가 그게 필요해갖고 코딩 배우려고 한 건데. 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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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PC 아니 그럼 너는 전쟁 나도 코딩 배우라는 소리야? 전쟁 나도 코딩 붙잡고 있을 거냐고 너는 지금.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코딩 배우라는 소리야? 전쟁 나도 코딩 붙잡고 있을 거야? 아이씨 애들 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니고요. 다시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알았어. 네, 다시 해보세요. 알았어. 아니 틀렸잖아요. 어이, 여기부터 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진짜 한 번만 하면 이거라고요. 왜 화를 내? 아 나와보세요. 아 제가 할게요. 누른다. 미서 너무 민다. 야 제발. 야!